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오늘은 미연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도대체 미연준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까지 얼마만큼 긴축을 하려고 저러는 것일까? 지난주에 연준의 부의장 브레인하드 이사가 굉장히 긴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원래 이 브레인하드 이사는 그래요. 굉장히 민주당 색깔이 강합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두 사람이 그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었던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시에 브레인하드 이사도 거기 있었어요. 연준에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한테 개인이 할 수 있는 최대 정치 후원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 재무장관 후보 1순위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브레인하드 이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민주당, 공화당은 좀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하자. 민주당은 아니 그렇게 맨날 긴축하고 그러면 못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소득이 증가하겠냐. 좀 버블이 좀 생기더라도 그냥 냅두자. 이런 식의 의견이라고 봐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연준의 이사들을 매파다, 비둘기파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당연히 비둘기파로 구분이 됩니다. 비둘기 중에 비둘기라고 봤던 브레인하드 이사가 우리가 이제 그 양적 긴축, 그러니까 연준이 갖고 있는 채권을 파는 게 지금 한 9조 달러 정도 있는데, 이거는 미 국채로만 따지면 미 국채 한 4분의 1은 연준이 혼자 갖고 있어요. 이걸 좀 빨리 팔아야 되겠다. 일정을 앞당겨 가지고 좀 빨리 팔고 금리를 좀 올려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이 굉장히 많이 놀랐죠. 그래서 그전에는 시장이 어떤 식으로까지 이야기했냐면, 2년짜리 금리는 올랐지만 10년짜리 금리하고 2년짜리 금리 붙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 침체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브레인하드 이사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무슨 소리. 우리가 10년짜리 국채를 아직 안 팔아서 그런 거지. 근데 시장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냅두면 안 되겠네? 그 시장 냅두면 사람들이 전부 다 경기 침체 할 거고, 사람들이 그렇게 다 믿어버리면 진짜 경기 침체 오거든요. 경기 침체 온다고? 과거에도 그랬다고? 그러면 나도 투자를 줄여야 되겠네. 경기 침체 대비해야지. 기업들이 이렇게 지출을 줄여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진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브레인하드 이사가 나선 것 같아요. 당신네들이 채권 시장이 나를 가장 비둘기라고 보지 않느냐. 근데 내가 이야기할게. 이거 2년짜리, 10년짜리 금리 붙은 거 경기 침체 온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이 장기 채권을 안 팔아서 그러는데 요거 팔아서 올려줄게. 그래서 시장에서 경기 침체 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브레인하드 이사가 굉장히 강경하게 발언한 이유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년짜리 금리는 가만히 있는데 10년짜리 금리가 올라오면서 이제는 이제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차, 경기 침체 가능성 이런 이야기가 싹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도대체 얼마나 금리를 올리려고, 얼마나 긴축하려고 이 비둘기 중에 비둘기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오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누군가의 행동을 분석할 때, 그게 이제 우주나 자연이나 또 이러면 그렇게 분석은 안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입자들이 의식이 없잖아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얘들이 어떻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입자들이 과거에 이런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가야지, 자연과학에서 다루는 입자들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회에서 다루는, 경제에서 다루는 이 입자들, 사회 구성원들, 연준도 그 중에 하나죠. 과거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라가 조그만하고 그걸 보고 놀라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자라가 무는 힘이 쇠 막대기도 부러뜨릴 정도래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빨래한다거나 이런저런 일로 강물에 손을 넣었다가 자라한테 물렸거나 물릴 뻔한 사람의 경우에는 자라 닮은 소뚜껑을 보고도 얼마나 놀라겠냐라는 겁니다. 사람한테는 트라우마라는 게 있거든요. 자연과학의 입자한테는 없는 이 감정이 있고 기억이 있는 이 사회 구성원들한테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흑역사 이런 이야기도 하죠. 과거에 굉장히 나쁜 경험이 있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그런 걸 하지 말아야지. 자다가 깨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흑역사죠. 그래서 이 굉장히 강한 이런 경우에는 향후에 어떤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면 굉장히 강한 편향이 생깁니다. 바이어스가 발생해요. 아니,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행동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지?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면 그 자기가 절대로 잊지 못하는 그 트라우마에 직면할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2차 대전을 다룬 어떤 영화를 보고 있는데 지휘관이 그럽니다. 적 지휘관에 대한 정보를 얻어오라고 해요. 근데 적 지휘관이 탱크를 잘 하고 뭘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굉장히 프라이빗한 거, 사적인 생활에서 그 사람이 어떤 좋은 기억을 갖고 있고 어떤 나쁜 기억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종합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거든요. 전쟁을 하는 적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휘관이 피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휘관이 장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적 지휘관은 자기가 트라우마가 강하게 있는 게 있으면 그쪽으로는 안 움직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작전하기 훨씬 더 수월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연준도 그래요, 연준도. 연준도 흑역사가 당연히 있죠. 흑역사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 우리나라 중앙은행 하더라도 헌법에 중앙은행을 설립해야 된다, 설치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헌법에 중앙은행이 없어요. 중앙은행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건국 이후로 지금까지 중앙은행이 지금 세 번째 중앙은행입니다. 처음에 만들었다가 20년 그 기한으로 20년 면허를 주면서 중앙은행 만들었다가 20년 딱 끝날 때 의회에서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중앙은행도 20년 면허 주면서 만들었다가 이 20년 될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또 없애버렸습니다. 그 1932년 그 대통령 선거는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아예 내가 재선되면 중앙은행 없애버리겠다. 중앙은행은 미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극소수의 권력자, 부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없애버리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없애버렸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은 다른 나라하고 달리 좀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헌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게 흑역사는 아니고 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한 미 연준의 흑역사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탑 1, 2, 3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제일 큰 흑역사는 지금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만 두 번째, 세 번째 흑역사는 딱 지금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 두 번째, 세 번째 탑 2, 탑 3 이 흑역사 때문에 연준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저렇게 행동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흑역사는 우리가 버냉키 때 이거 봤어요. 이 트라우마 때문에 연준이 버냉키가 어마어마한 부양을 하는 거를 봤습니다. 양적 완화 이런 걸 하는 걸 봤어요. 그 첫 번째 흑역사가 뭐냐면 1929년 대공황과 관련된 것이죠. 1929년에 10월에 주가가 대폭락을 하면서 대공황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걸 깊게 들여다본 사람, 밀턴 프리드만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어받은 버냉키가 이 시기를 굉장히 전공 영역입니다. 여기가 자기 전공 영역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이 연준의 흑역사가 어떤 내용이냐면 1929년에 주가 폭락이 크긴 했지만 그때부터 한 1년 정도 후에 1930년 가을에 경기가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1929년의 주가 폭락이 이렇게까지 유명해질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연준이 뭘 잘못했느냐? 1930년 가을에 경기가 좀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뱅크런이라고 해서 새로운 금융위기가 발생할 징조가 보였거든요. 근데 연준이 경기 좋아진다고 거기서 긴축을 해버립니다. 금리를 올려버렸습니다. 긴축을 했습니다. 돈을 풀어야 되는데 돈을 안 풀고 걷어들인 것이죠. 그때부터 경기가 그 다음에 3월 달에 은행들이 막 우르르 망하면서 경기가 추락을 합니다.
당시에는 몰랐어요. 은행들이 망하는 거. 뭐 그냥 망하는 거지. 그게 실물 경제에 저렇게 망가뜨릴지 그걸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걸 지적한 사람이 밀턴 프리드만이고 버냉키입니다. 그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 버냉키 회장은 그 트라우마가 너무 심한 거죠. 자기가 그 전공하기도 했고 세계 최고의 권위자인데 또 그런 일을 당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모든 인생이 부정당할 수 있고 아니 그렇게 그 시기를 연구하고 그 시기 전문가라고 해서 연준 의장까지 시켜놨더니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냐. 그거는 피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부양을 해서 아니 이까지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계속 해버립니다. 결국은 공화당에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하고 난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특히나 오바마 케어 이거 하고 싶었잖아요. 전 국민 의료 보험 하고 싶었는데 당시에 이제 자기가 재선되고 딱 보니까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에요. 공화당이 지지를 얻지 않으면 오바마 케어를 절대로 통과시킬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집권하자마자 공화당 의원들하고 공화당의 지도부들하고 뭐 백악관에서 파티도 열고 같이 골프도 치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공화당의 지도부가 내세운 조건 중에 하나가 버냉키 의장은 안 된다. 돈을 저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무슨 중앙은행을 총책임을 지고는 안 된다.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버냉키부터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버냉키 의장이 왜 그렇게 무리하게 완화 정책을 썼느냐? 그게 연준의 제일 첫 번째 트라우마, 이 흑역사 중에서도 흑역사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 긴축을 해서는 안 되는데 긴축을 해서 역사상 최악의 경기 침체를 만들었다. 그게 이제 연준의 가장 큰 흑역사입니다. 두 번째 흑역사는 1927년인 것 같아요. 1927년. 그 1920년 주가 대폭락하기 전에 1926년 정도부터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폭등하는 버블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버블을 연준이 만드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어요. 1927년 7월, 당시에 이제 독일 중앙은행 총재, 영국 중앙은행 총재, 프랑스 중앙은행 부총재 세 사람이 비밀리에 뉴욕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뉴욕 연방은행 총재 벤자민 스트롱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지금은 이게 뉴욕 연방은행 총재면 연준 안에서 미국 중앙은행 안에서 넘버 3예요. 넘버 3인데 당시에는 이 연준 이사들 연준 의장, 부의장이 힘이 없는 그냥 정치인들이 그냥 낙하산으로 앉는 경우가 많아서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사실상 실권자였습니다. 넘버 1이 1인자였죠. 이 사람을 만납니다. 벤자민 스트롱을 만나서 이 세 명이 요구한 게 뭐냐면 미국이 금리를 낮춰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당시에 1920년대를 생각해보죠. 1차 대전 이후에 유럽은 1920년대 내내 안정되지가 못합니다. 계속 이런 혼란 속에 빠져 있고 경제도 뭐 돌아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사람과 돈이 미국으로 자꾸만 빠져나가요. 미국은 그 돈과 사람으로 어마어마한 호황을 누리는 것이 1920년대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1920년대를 Roaring Twenties, 포효하는, 질주하는 20년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이 있죠. 뭐 영화로도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굉장히 화려한 파티를 매일매일 열지 않습니까? 그게 미국의 1920년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개츠비가 저기 유럽에서 돈 벌어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당시에 미국은 유럽으로부터 들어온 부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팽창을 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주가를 쭉 올리고 있는데 유럽이 그 당시에 무슨 이야기를 한 거냐면 그 당시에 근본이제였거든요. 미국이 금리가 높으면 안 그래도 미국이 모든 면에서 경제도 성장하고 새로운 기회가 넘쳐나고 그리고 미국은 유럽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도 없고 사람과 돈이 다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당신들이 금리까지 높여놓으면 우리 망한다. 유럽이 절대 회복될 수가 없다. 그래서 유럽의 회복을 위해서 당신네들이 금리를 낮춰달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벤자민 스트롱 이름에서 보듯이 굉장히 스트롱한 사람이었어요. 연준을 만드는 1913년 회의에 참석한 7인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연준이 1914년부터 이제 중앙은행으로서 기능을 할 때 처음부터 가장 강력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벤자민 스트롱이 이제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이 뭐였느냐면 유럽이 회복을 해야 된다. 미국 혼자 갈 수는 없다. 이런 식의 그게 본인의 지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독일,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중앙은행 총재, 부총재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금리를 낮춥니다. 이게 당시에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하하, 미국 중앙은행 통합 팽창 계속할 수밖에 없겠구나. 야, 근데 미국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고 돈이 넘쳐나고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유럽 저게 회복된다고? 유럽 회복되면 미국이 긴축을 하겠지만 아무리 봐도 유럽이 회복할 것 같지는 않다. 유럽은 지금 계속 서로 간에 이제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계속 대립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전부 다 들고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사회주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고 노조들이 움직이면서 경제가 초기의 노조는 굉장히 좀 강성 노조들이 강했죠. 그리고 당시에 소련이 공산주의화가 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 힘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서유럽이 전반적으로 이념 갈등이 굉장히 극심했어요. 미국은 그런 문제가 뭐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유럽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작았는데 유럽은 극도의 혼란 상태, 뭐 전쟁뿐만 아니라 사회 내부적으로 이데올로기 갈등이라는 게 굉장히 극심했던 그런 시기였죠. 미국 투자자들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아이고 저런 유럽이 회복된다고? 저 유럽이 회복되고 미국이 금리 올린다고?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미국은 유럽이 회복될 때까지 금리 못 올릴 거고 이렇게 낮은 금리를 심지어 금리를 낮추면서까지 유럽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그런다고 유럽이 회복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에서 대대적인 버블이 발생하는 거죠. 그게 결국은 1929년까지 가면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버블 붕괴를 겪게 됩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볼까요? 러시아가 이제 서진을 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끝날 것 같지는 않죠. 유럽이 이제 본격적으로 러시아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직면한 것도 아니에요. 처음 직면한 것도 아닙니다. 러시아 제국을 만들고 이 서진, 남진을 시작한 거는 300년도 지난 이야기입니다. 1760년, 그때 이제 프로이센, 독일이 아직 통일되기 전에 그 독일 제국이 1771년인가 그때 이제 만들어지는데 1761년에 프로이센이 당시에 유럽에서 뭐 7년 전쟁, 왕권과 관련된 7년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 군대가 이 프로이센까지 들어와서 독일까지 들어와서 당시 베를린 쪽이죠. 들어와서 프로이센이 거의 멸망할 뻔한 일이 1760년입니다. 61년. 그때부터 러시아는 유럽 입까지 들어왔어요. 그리고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뭐 당시에 이제 볼셰비키죠. 볼셰비키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장악하고 폴란드까지 들어갔다가 폴란드와 폴란드 군대하고 싸워서 이제 밀려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차 대전 이후에는 동독까지 들어갔죠. 베를린을 넘어서 동독 전역을 러시아가 지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볼 때 그냥 러시아가 저기서 다시 1990년 이후로 힘이 약해졌던, 그래서 소련이 붕괴됐던 러시아가 다시 러시아 제국의 그런 힘을 회복해서 다시 서진을 시작했는데 저게 우크라이나에서 끝난다고 유럽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럽으로서는 다시 어떻게 보면 굉장한 어려움에 직면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20세기 내내 그랬는데 1920년대뿐만 아니라 1차 대전, 2차 대전 모든 시기에 유럽이 어려울 때 미국도 같이 어려워졌냐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유럽이 혼란스러우면 미국은 더 버블로 갑니다. 대안이 없잖아요. 돈과 사람이 다 미국으로 옮겨가면서 유럽이 어려울 때 미국은 버블로 들어가는 그런 특징을 20세기 내내 보였습니다. 이번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연준의 이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경기 침체를 걱정할까요? 이거 그렇죠. 유럽이 에너지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유럽 땅 파가지고 에너지 나올 건 아니고 미국이 에너지 생산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에너지 산업을 더 키울 수밖에 없어요. 유럽이 키우는 게 아니고 미국이 키워야 됩니다. 유럽이 러시아와 맞서서 군사적 균형 관계를 이루려고 그러면 미국이 군사
쪽에 지출을 많이 해줘야 돼요. 물론 유럽이 돈을 쓰더라도 미국이 그 산업을 돌려줘야 됩니다. 미국이 유럽을 따라서 같이 망하는 게 아니고 유럽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미국은 더 산업이 급성장을 하는 그런 게 미국과 유럽 사이의 경제 관계입니다. 두 번째, 미 연준이 갖고 있는 흑역사. 1927년에 왜 우리가 그때 금리를 내렸을까? 세상 일은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었는데 돈과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몰려들고 근데 우리가 투자자들한테 잘못된 인식을 줬다. 유럽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유럽 좋아질 때까지 금리 낮추자. 그게 미국의 최악의 버블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번에는 달라서 이번에 유럽 망하고 미국도 망할 위험이 높다. 이번에 러시아 때문에 유럽 경기 침체가고 미국도 경기 침체간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유럽이 경기 침체가면 미국은 오히려 버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1927년에 벤자민 스트롱처럼 금리를 낮출 게 아니고 지금 금리를 올리자라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제가 볼 때 지금 미 연준 이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숭옹빈이 쓴 화폐 전쟁에 보면 이 장면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거대 중앙은행들이 짜고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 중앙은행들이 짜고 버블을 일으켜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 버블을 붕괴시켜가지고 양털 깎이겠다. 버블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이 돈이 우르르 몰리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버블을 박살내서 밑에서 이제 싼 값에 주워 담는 이걸 이제 숭옹빈이 양털 깎기 이게 유대계 금융자본들이 한 번씩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벤자민 스트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제 아주 교활한 의도를 갖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아니고 잘못 판단을 한 거죠. 잘못 판단을 한 겁니다. 그게 투자자들한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채권 시장에서 뭐 2년짜리, 10년짜리 금리 붙어가지고 경기 침체 온대. 유럽이 저렇게 어려운데 미국도 경기 침체 올 거야. 미국 금리 낮춰야 되겠지. 1927년이랑 다를 거 없는 상황이에요.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준의 두 번째 트라우마이기 때문이죠. 무조건 그쪽으로 반대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세 번째, 근데 뭐 미국이 경제 자신이 없을 수는 있어요. 자신이 없을 수는 있죠. 근데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움직임을 볼 때 그리고 미국은 경제에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트라우마. 연준이 갖고 있는 흑역사.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넘버 3. 세 번째는 뭐냐면 1960년대입니다. 1960년대. 당시에 미국 사회는 우리가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죠. 60년대 초반에. 그리고 존슨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재선까지 하는데. 이 존슨 대통령이 위대한 사회,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미국 모든 가정에서 저녁에 고기를 그게 닭고기든 양고기든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고기를 먹는 그런 풍요롭고 위대한 사회를 건설하겠다. 그리고 인공위성도 쏘아 올리고 소련이 먼저 쏘아 올려서 그것도 하고 기술도 발전시키고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재정 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을 때입니다. 소련하고 군비 경쟁도 굉장히 극심하게 일어나고 우주 개발 경쟁이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라서 이 재정이 경제를 엄청나게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재정은 쓰면 초반에 어떻게 되느냐면 재정 쓰면 초반부터 정부 부채가 막 늘어나는 게 아니고 재정을 처음 쓰면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기업들도 소득이 증가하겠죠? 세금 많이 내요. 그래서 재정을 막 쓰면 경기도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득도 늘어나면서 세금 많이 내죠. 신기하게도 재정을 쓰면 처음에는 정부가 빚내가지고 막 지출을 늘리는데 정부 부채가 더 줄어들어요. 세금이 많이 거치니까. 요게 한 2, 3년씩 나고 난 다음에 경기가 둔화될 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 부채가 확 증가하는 건데 오판을 한 거죠. 또 오판을 하고 연준도 그때 오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제도 좋고 정부가 부채도 계속 줄어들고 우리가 정말 고원 경제에 도달한 거 아닌가. 이런 상태로 계속 경제가 잘 가면 우리는 정말 위대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우리가 괜히 금리 올려가지고 긴축해서 이 경기를 꺾을 게 아니고
뭐 그 당시에 지금 낮은 실질금리가 있었는데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풀었어요. 베트남 전쟁하면서도.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쓰고 있는데 완화적인 통화 정책까지 더한 것이죠. 당시에는 경제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부도 부채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경제는 성장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발생 안 하고 있고 그래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 쓰는데 통화 정책도 완화적으로 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1970년대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을 낳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낳은 거라고 연준은 생각을 해요. 이때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려 있는 거죠. 근데 돈이 풀릴 때 초기에는 그게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보느냐면 돈과 인플레이션 관계는 돈은 기름이라고 봐요. 바닥에 흥건하게 기름을 깐 게 우리가 그동안 돈을 많이 풀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곧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화재로 불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누군가가 불꽃을 일으켜야지 그게 불이 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냥 계속 기름을 바닥에 계속 뿌렸던 거예요. 불 안 나네? 불 안 나네? 당연하죠. 기름만 뿌려놓는다고 불이 납니까?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해서 불꽃이 팍 트니까 그게 이제 중동 전쟁이라는 형태로 불꽃이 팍 트니까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기름을 너무 많이 뿌려놓은 것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중앙은행이? 이게 이제 미국 연준의 세 번째 흑역사인데 우리가 그때 잘못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름을 바닥에 흥건하게 뿌려놓을 일이 아닌데 왜냐하면 어디서 불꽃이 튈지 모르기 때문에 적당하게 있어야 된대. 적당하게.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미국 정부가 주도해서 당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정부 지출은 왜냐하면 소련이 스푸트니크 위성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밤하늘에 그 소련의 위성이 휙 하고 지나가는 거죠. 이게 별하고 다르거든요. 휙 하고 지나가는 걸 본 미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저러다가 저게 핵 무기를 달고 미국 땅에 떨어지면. 당시에 미국은 그만한 미사일도 없었는데. 그래서 불안에 휩쓸리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우리가 저걸 이기자라고 해서 이제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우리가 먼저 달에 간다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퍼부은 이거는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지출을 줄일 수는 없어요. 근데 정부 지출하는데 경제는 좋아지고 뭐 인플레이션도 안 생기고 정부 부채도 줄어들고 그때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이라도 긴축적으로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정부가 돈을 계속 퍼붓고 있는데 중앙은행도 돈을 더 퍼붓지 말고 중앙은행이 살살 돈을 걷어서 바닥에 기름이 그렇게 많이 깔리지 않도록 했어야 된다는 게 중앙은행이 미 연준이 세 번째 흑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것도 버냉키 때 이제 그 버냉키 의장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정부가 그렇게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쓸 때 우리는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저도 요즘 뉴스를 보면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 뭐 정부는 돈 쓰고 중앙은행은 돈 걷어들이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쓸데없이 아닙니다. 정부가 돈 쓰는 거는 경제를 끌어올리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낳는다고 해서 중앙은행이 돈 끌어들이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힘이 강합니다. 중앙은행이 유동성 줄인다고 해서 정부가 방위 산업체에 투자하고 정부가 특정 산업, 반도체 산업 투자하고 배터리 산업 투자하고 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는데 정부가 거기다 돈을 쓰고 있는데 중앙은행 유동성 줄어든다고 해서 그 산업이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이거하고는 다른 돈입니다. 다른 돈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줄을 조이면 대부분 다 집에 대한 투자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저것 해가지고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게 줄어듭니다. 근데 이쪽에도 투자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물론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것에 비해서 투자가 줄어들긴 하겠죠. 정부가 돈 더 쓰면 돼요. 더 쓰면 됩니다. 그래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과 긴축적인 통화 정책의 결합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미국이 이제 전쟁에 직면했을 때, 유럽이 극히 어려울 때, 유럽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할 때, 물론 미국 내에서 유럽 도와주지 말자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유럽을 도와준다고 미국이 나설 때 이럴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이 확장적인 재정 정책과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래. 유럽이 저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버블을 조심해야 되고 금리를 미리 올려놓자. 그래서 이쪽에 바닥에 흥건하게 깔려있는 기름은 좀 빼자. 물론 그게 이제 에너지 산업이나 뭐 이쪽에는 유동성을 계속 들어갈 건데 이거는 정부가 재정으로 할 거니 우리는 이 전반에 깔려있는 유동성은 걷어들이고 이쪽에는 돈이 오히려 부족하게 해서 이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생기겠지만 다른 쪽에서는 눌러서 인플레이션을 막아서 평균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막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연준 이사들이 생각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